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리밸런싱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 좀 시황을 좀 짚어보면 일단 뭐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 코로나가 변형 코로나가 전염률이 한 70% 이상 된다. 전염률이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하면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부양책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이제 또 돈 나눠준다 요게 지금 이제 발표가 돼갖고 그런 게 붙으면서 좀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요걸 반영을 해서 오늘은 좀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 되는 것 같은데, 요 트리거 요인이 어저께 나온 요인이 아니죠. 이게 한 일주일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싶으니까 이유를 붙여서 그냥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략을 세워둔 대로 이제 현금 대응 해가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밸류 수준도 이제 부담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빠졌다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때 테마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장이 하락이 조금 가팔라졌다가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주들이 또 강하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이 폭락이 만약에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올 거다 하면 요 직전에 또 우선주들로 수급들이 붙으면서 또 투기 흐름들이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 흐름들이 이 변곡이 되는 구간에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리밸런싱 전략을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놓고 있고요. 회원분들한테도 우리는 이제 테마 비중을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로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밸류가 좀 애매한 애들은 지금 줄여가면서 밸류가 잡혀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나서 이제 밸류가 잡혀있는 섹터군에서 시세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면 또 요거를 좀 줄여갖고 좀 소외된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섹터 비중을 리밸런싱을 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볼 거예요. 헬스케어 비중을 저저번 주부터 한 12월 초중순부터 12월 초부터 좀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급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헬스케어 강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테마 흐름들이 붙고 있고요. 자, 기대감으로 치면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4월에 있는 아마케 같은 이슈들이 지금 이제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섹터별 비중을 맞춰가는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지금 해나가면 좀 계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위로 뻗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런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전기 10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리밸런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딩으로 이제 전해드리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조금 효율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대형주에 대해서 접근 방향. 우리는 이제 제가 리딩을 하는 방식이 회원분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거의 상장되어 있는 전 섹터, 전 기업들을 비교 분석을 다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종목수를 일부러 많이 드리고 있어요. 회원분들 자금이 한 군데로 쏠리는 걸 이제 좀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의 경험의 폭을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리딩을 하고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섹터별 리밸런싱을 볼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섞어서 운영을 하면 또 좋은 포인트들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2020년 12월 21일 이제 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 변동성을 줄여가기 위한 이제 전략적 포지션,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변동성을 줄인다. 그러면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도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도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수익이 진행이 될 때는 변동성을 키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실이 진행될 때는 변동성을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수익을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수익을 변동성을 줄인다 그러면, 야, 수익을 변동성을 키워야지 수익 포지션을 어떻게 변동성을 줄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5인데 우리가 2에서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자, 이 기회에 이 주가가 6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주가가 고점을 지나고 봤더니 20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6부터, 자, 적정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부터는 분할 매도를 왜 할까요? 결국은 20까지 가도 이게 5까지 내려올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에서 20까지, 이게 6에서 20까지 올라갈지, 15에서 끝날지, 12에서 끝날지, 아니면 6 되기 전에 5에서 끝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때 합리적으로 4 정도 있는 구간에서, 그럼 수익률이 이제 100% 구간이 쌓인 거니까 이때 2분의 1 팔아갖고 저평가 있는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자, 하락 변동성이 왔을 때 주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줄인다는 거는 수익을 제한적으로 가져가야 손실을 제한적으로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은 키우는데 손실은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줄여가기 위한 포지션 대응을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욕심을 줄여야 이제 공포가 왔을 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폭락이 맞았는데 내가 자산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1억이 5억까지 갔다가 이게 뭐 3천만 원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멘탈이 완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억까지 갈 때 이 수익을 줄여서 2억 3억으로 방어를 해놓고 이 하락 변동성이 올 때 이거를 뭐 1억 5천에서 뭐 1억 8천까지 줄여놓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줄여간다라는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몰빵 개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은 가장 클 수 있죠. 몰빵이 1에서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2가 되면 100%가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50%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분산의 개념을 이해를 해볼게요. 자, 1에서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0%가 수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분할을 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50% 손실인 거예요. 자, 이 분할이 돼 있던 게 똑같이 이 구간에서 온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100% 수익이었다 100% 손실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다른 섹터로 옮긴다라든가 분할을 하게 되면 같이 마이너스 50%가 빠질 가능성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확률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의 개념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락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하락이 왔을 때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하락의 폭이라든가 상승의 폭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분할로 챙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조정을 받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손실도 분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3이 되는데 3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해놓고 이게 무너졌을 때 요게 수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에서 3이면 1에서 3까지 올라가면 200%가 올라가는 건데, 그쵸? 이게 변동성을 놓고 보면 400%가 상승을 했다가 20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여기에서 400% 오는 걸 조금 줄여가지고 300% 뭐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원래는 그냥 200%로 고정이 되는데 이게 250% 뭐 240%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0%라는 초과 수익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변동성이라는 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관리를 해가는 겁니다.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이유, 가치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줄여가는 전략적인 포지션들을 잡아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스님이 인증도 열심히 해주시고, 회원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이제 스타일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공부 욕심도 많이 있으시고 한데, 가끔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비중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제 진스님 같은 경우는 오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좀 정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열중을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 이제 당연하게 깔려가는 건데,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뭐 2, 3년 이상 된 회원분들은 슬슬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투자를 좀 편하게 하고, 좀 더 시간을 덜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고민을 하는 게 오래 투자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매도 평균가를 보면 87,0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106%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정도에 이제 인증을 해주셨고요. 코멘트를 보면, 안녕하세요. 삼성전기후 106%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수익금으로 보유합니다. 일정금 줄여서 매수한 종목입니다. 트레이딩 계좌에도 보유한 종목입니다. 수익률 약 70%. 트레이딩 계좌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 중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일단 항상 이용을 해보자 라는 코멘트들을 제가 많이 드리면서, 우선주와 본주는 다른 주식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삼성전기 정도를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는 이제 적정가치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MLCC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기가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또 모바일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알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신규 편입을 해나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 삼성전기 우선주가 한 700% 파동이 나왔고, 삼성전기가 한 400% 파동이 나왔어요. 한 460% 정도 파동이 나왔죠. 처음에 이제 이게 1차 파동, 이게 2차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부터 또 이제 유럽 노이즈가 이제 발생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 좀 조정 국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버블을 좀 키워놨겠죠. 요 흐름을 보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기는 어때요? 9,400원이었어요. 근데 삼성전기는 25,000원이었는데 9,400원이었단 말이에요. 괴리율이 50% 이상 벌어져 있었어요. 그쵸? 최근에는 놓고 보면 여기에는 이제 뭐 4만 몇천 원, 4만 얼마, 그리고 지금 2만 얼마. 괴리율이 한 50%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한 60% 이상 됐겠네요. 괴리율이.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 폭이 이렇게 본주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괴리율이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도 괴리율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우선주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288% 올라갔고, 삼성전기가 우선주 같은 경우는 279%가 올라와 있죠. 2015년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연결해 놓고 봤을 때, 다만 이제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가 있은 다음부터 상승은 어때요? 삼성전기 우선주가 더 강하죠. 이때 당시에 2015년도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1차 파동이 진행이 됐을 때는 삼성전기 우선주는 137%가 움직였는데 삼성전기는 150%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우선주가 더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디커플링이 메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 폭은 시장이 좋고 업황이 좋으면 메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업황이 안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 괴리율이 메워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기가 배당 성향을 조금 키운다라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우선주에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저라면은 이제 우선주를 사겠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뭐하고 할 때도, 자, 여기에서 이제 코멘트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SK텔레콤하고 KT, 뭐 이건 여전히 아직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리고 뭐 삼성전기 우선주 정도
요 정도에서 내가 대형주를 사면 얘네들 사보고 싶다라고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2017년, 18년, 19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다른 종목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주가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이유는 한국이 배당 성향이 낮아서인 것들도 있고요. 금융인식이 조금 약해서인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똑같은 주식인데 삼성전기는 16만원에 팔고, 그러면 삼성전기 우선주는 87,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기를 사야 돼? 삼성전기 우선주를 사야 돼요. 삼성전기 우선주를 사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똑같은 주식인데 그냥 싸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선주가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있을 때는 이거는 또 괴리율이 거꾸로 벌어진 거예요. 우선주에 투기 자금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땐 어때요? 그런 우선주들은 최대한 외면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변동성을 줄여가기 위한 전략적인 포지션,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접근 방향을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포지션 대응을 하고, 중소형주는 분할매수를 섞어주면 계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LG화학에다가, 그러니까 LG 이제 에너지 뭐 솔루션인가, 그렇죠? 이걸로 이제 분사를 했으니까 LNF가 이제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데가 LG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은 납품을 받아서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LNF는 거기다 이제 소재를 대는 회사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기업을 2014년이고 19년, 16년이고 여기 어디에서 이제 편입을 해서 끌고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LG화학은 움직일 때 50% 뭐 80% 움직였을 때, 자, LNF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이제 5,000원에서 뭐 4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8배, 800%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이제 2차전지 포트폴리오에서 LG화학도 갖고 있고 LNF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LNF를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요거를 다른 섹터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여기에서 시작을 하든 이제 분할 매도를 해간 다음에 요걸 다른 섹터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익을 제한시키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상승이 진행이 될 때는 중소형주가 더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중소형주가 당연히 더 세게 움직이는 겁니다.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100조인데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 200조를 벌면 어떻게 돼요? 자, 2배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기업 같은 경우는 1000억에서 1조를 벌어버려요. 여기 납품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00%가 성장을 하는데 얘는 1000%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당연히 파동이 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노이즈도 크게 받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큰 변동성에 있는 거예요. 변동성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는 어때요?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48% 조정이 진행이 되고 LNF 같은 경우는 75%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뒀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분할 매수 포지션을 둘 때는 대형주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냥 끌고 가고, 얘는 또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봐줄 수 있는 거죠. 장기 업황이 좋다,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면 얘는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LG화학 같은 경우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429%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으니까 바닥에서 지금까지는 1500%지만 요것보다 수익을 줄여서 우리가 대응을 했다 그래도 요걸 이제 분할했던 부분들이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주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안전성을 키워가면서 보유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대응들을 할까? 여기에서 이제 빠질 거고 여기에서 오를 거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동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2차전지 섹터 비중을 조절을 할 때, 섹터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할 때의 포지션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LG화학은 어때요? 자, LMF보다 움직임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서 80% 올라가 있는데 얘는 800%가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100%고 이걸 1000%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을 샀어. 자, 100만원 100만원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000%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제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샀는데 얘는 1000만원이 되고 얘는 200만원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줄이는 거야. 요거를 뭐 한 600으로 줄여. 그러면 이제 400만원 여기다 사면 어떻게 돼요? 다시 600, 600이 맞춰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 자, 대형주는 매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이 다시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이제 1000만원 1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맞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200씩 대충 사갖고 1000만원 1000만원씩 맞췄다. 근데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48% 빠졌으니까 이게 50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75% 빠졌으니까 이게 35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500에서 다시 450, 450씩 맞추는 거예요. 이 대형주를 하락하는 구간에 대형주를 줄여가지고 중소형주를 채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리턴이 나온단 말이야. 또 리턴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 500을 갖고 있는데 500, 500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뭐 한 100% 올랐다고 그냥 가정해보고 1000만원이 돼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한 300% 올라갔고 이게 1500만원이 돼 있어. 예를 들어 1600만원이 돼 있어. 그럼 여기서 1300을 맞춰갖고 300만원치를 팔아갖고 다시 대형주는 여기에서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업황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1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200이 이렇게 26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대형주 매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자, 중소형주를 팔아가지고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자, 올라가고 있을 때는 중소형주를 팔아갖고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자, 내려오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내려오고 있을 때는 대형주를 팔아서 중소형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를 팔아서 다시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포지션을 놓게 되면 이것도 좋은 리밸런스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차전지만이 아니죠. 이제 반도체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서 내가 대형주를 갖고 있어요. 대형주는 뭐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자,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때는 어때요? 삼전을 좀 팔아서 중소형주 포지션을 늘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협력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지션을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밸런스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자, 변동성을 관리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리딩을 하고 하는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종목을 압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뭐 20개만 운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종목 수를 뭐 30개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와 중소형 포지션을 같이 준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를 계속 비중을 줄여가지고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내려올 때는 대형주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중소형주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금을 맞춰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금액을. 일정금 맞춰가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수익을 줄여가면서. 근데 이제 하락이 됐을 때는 하락을 또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주를 줄여서 계속 이제 매집을 해가는 거예요. 중소형주를.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를 줄여서 대형주를 계속 매집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동폭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합리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굉장히 가벼운 아이디어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계좌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수를 많이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종목수를 압축해서 운영할 때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포지션을 리밸런싱을 잡아가면서 일정금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효율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작은 쪽과 변동성이 큰 쪽을 리밸런싱 포지션을 섞어가주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확장시켜 볼게요. 자, 성장 섹터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 섹터가 시장이 강할 때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가치주 섹터는 어떨까요? 덜 올라가겠죠. 자, 많이 올라가던 성장 섹터를 줄여서 가치주 섹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땐 어때요? 가치주 섹터는 가치주 섹터 같은 경우는 덜 빠지겠죠. 성장 섹터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가치주 섹터를 줄여가지고 성장 섹터를 담아가는 거예요. 이런 리밸런싱 포지션도 가능한 거예요. 자, 대형주, 중형주의 리밸런싱, 그리고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의 리밸런싱. 여기에다 이제 뭐 테마도 섞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입혀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접근 방향, 투자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놓으면 변동성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열어놓고 어떤 포지션 설정을 해가는 게 더 합리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다 보면 투자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